이 비율은 은혜 시대에 로마의 몰락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이 비율이 다시 발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 역사상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난 신호입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통화가 죽기 직전 요란하게 울리는 경고음인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소란에 정신이 팔려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희는 이 신호의 배후에 있는 메커니즘을 밝히고 현재 시스템이 이미 종말 단계에 진입했음을 증명하는 정확한 데이터 포인트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직면한 위험을 이해하려면 먼저 깨진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근본위제나 복잡한 현대 은행, 파생상품의 개념이 존재하기 2000년도 더 전부터 돈에는 자연법칙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신성한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지각을 파보면 금 한 온스를 찾을 때마다 대략은 19 온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행성 자체에 새겨진 지질학적 상수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현실 때문에 고대 문명들은 그리스인들부터 로마인들, 유럽 군주들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통화를 이 비율에 맞춰 고정했습니다.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12대 1과 16대 1 사이에서 확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안정적이었고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돈은 몰락하는 제국들의 적이었습니다. 로마가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나선에 접어들었을 때 그들은 원로원에서 이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폐국에서 이를 숨겼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지도부는 자신들이 승리할 수 없는 전쟁과 달래야 할 국민들을 위해 없는 돈을 써야 했습니다. 현대 중앙은행처럼 버튼 하나만 눌러 적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통화 가치를 절하해야 했습니다. 로마 경제의 중추였던 데나리우스 주화를 보십시오.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는 그 주화가 95% 수는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는 80%로 떨어졌습니다. 3세기 후반 아우렐리아누스 황제 때에 이르러서는 그 은화는 얇은 은층으로 씻어낸 구리 주화에 불과했으며 순도는 겨우 5%였습니다. 은은 개인 금고로 사라져 버렸고 대중에게는 가치 없는 비금속만이 남았습니다. 실질 가치와 정부의 액면가 사이의 비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결과 서구 역사상 최초의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무역은 붕괴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은 자신들의 돈과 물리적 현실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었기 때문에 와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금융공학의 정확한 청사진입니다. 여러분은 로마가 고대의 특이 사례, 단순히 동전 계산을 잘못한 원시 사회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시대로 19세기의 산업 강국으로 빠르게 돌아가 봅시다.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상당수는 복본 위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 비율은 대략 16대 1로 꾸준히 유지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역의 근간이었고 오하이오의 농부가 런던의 은행가만큼 쉽게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1873년 그 안정성은 역사가들이 지금은 73년의 범죄라고 부르는 사건에서 고의적으로 무너뜨려졌습니다. 단 한 번의 서명으로 미국 의회는 주화법을 통과시켜 사실상 은을 화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들은 표준 은화 주조를 중단시키고 전체 경제를 엄격한 근본위 제도로 강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업데이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동 계급에 대한 계산된 공격이었습니다. 부유한 엘리트들과 은행 카르텔은 자신들의 재산을 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들, 노동자들, 그리고 채무자들은 자신들의 저축을 은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은의 화폐적 지위를 파괴함으로써 정부는 인위적으로 금의 가치를 급등시켰습니다. 수세기 동안 상업의 심장이자 근간이었던 그 비율은 16대 1 기준점에서 즉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것은 가차 없는 상승세를 시작하며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미국인들의 저축 가치를 하락시켰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빚을 지고 있었다면 그 빚은 수학적으로 갚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통화 공급량이 절반으로 잘려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1873년부터 1896년까지의 대공황이라고 부르는 시기를 촉발했습니다. 그것은 막대한 디플레이션, 광범위한 파산, 그리고 사회적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대중에게 팔았던 이야기는 건전한 통화와 현대화에 대한 것이었지만 현실은 막대한 자산 이동이었습니다. 농장들은 압류되어 소수의 손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채무자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도록 비율이 조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역사상 글로벌 시스템이 진정으로 무너진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비율을 조작하면 단순히 금속 가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그리고 20세기가 도래했을 때 이 조작된 비율은 훨씬 더 큰 재앙을 예고하며 다시 나타났습니다. 1930년대 초반에 이르렀을 때 글로벌 경제 지표의 경고등은 단순히 깜빡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꺼져버리고 있었습니다. 광란의 20년대는 초라한 붕괴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가라앉자 금은 비율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931년과 1932년 대중이 빵 배급줄에 서 있던 동안 이 침묵의 지표는 무려 97대 1이라는 엄청난 수치로 치솟았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그 숫자의 터무니없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 단 하나의 작은 금화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거의 100온스의 은, 즉 엄청난 양의 실제 금속이 필요했습니다. 현실과의 이러한 괴리는 궁극적인 경고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산업 경제가 죽어버렸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공장들은 멈춰 섰기 때문에 누구도 생산을 위해 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순전히 생존을 위해 금으로 도피했으며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이라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습니다. 이 비율은 글로벌 은행 시스템이 신뢰를 잃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율이 예측했듯이 시스템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1931년 현대 금융세계의 설계자였던 영국은 근본 위제를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금이 바닥났습니다. 파운드 스털링은 붕괴했고 그 여파는 대서양을 가로질러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깨진 비율에 대한 대응이 금융 역사상 가장 가혹한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그 비율이 치솟고 은행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보며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부가 그 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류상 약속들은 금고에 있는 금속으로 뒷받침될 수 없었다. 그래서 1933년 그는 행정명령 6102호를 서명했다. 그들은 단순히 시스템을 재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부의 보존을 범죄화했다. 정부는 투옥의 위협 아래 개인 시민들의 금을 압류했다. 그러나 여기에 역사책에서 종종 놓치는 세부 사항이 있다. 그 97.1 비율이 나타내는 깨진 디플레이션 나선형을 고치기 위해 정부는 필사적으로 은을 재통화해야만 했다. 그들은 1934년은 매입법을 통과시켰고 실질적으로 돈을 찍어 은을 매입했고 그 비율을 다시 강제로 낮추었다.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시장을 조작해야 했다. 높은 비율은 고전적인 근본 위제의 완전한 실패를 정확히 예측했던 것이다. 금과 은의 격차가 협곡처럼 벌어질 때 정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게임의 규칙을 바꿀 것이며 이는 대개 개인의 자유와 자산 보호 전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메시지였다. 여러분은 1930년대를 오래된 역사, 우리의 정교한 디지털 시대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거친 흑백 악몽으로 치부하고 싶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비율은 기술에 개의치 않는다. 오직 공포와 유동성만을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가 현대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신호는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더욱 긴급해졌을 뿐이다. 1990년대 초반으로 시간을 빨리 돌려보자. 세계는 냉전 종식을 축하하며 소련 붕괴라는 지정학적 드라마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러나 뉴스 앵커들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동안 차트들은 파산 위기를 소리치고 있었다. 1991년 2월 금은 비율은 다시 치솟아 심리적 저항선을 뚫고 100대 1에 도달했다. 대공황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은 금일 온스당 은 100온스를 요구하고 있었다. 정치인들이 외면하고 있던 것을 시장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 그것은 미국 은행권 내부의 부실, 즉 저축 대부 조합 위기였다. 1000개가 넘는 은행이 파산하여 수많은 미국인들의 평생 저축을 날려버렸다.
그 비율은 심각한 구조적 경기 침체와 필사적인 안전자산으로의 도피를 알리는 신호였지만 공식 경제 보고서는 너무 늦을 때까지 이를 덮으려 했다. 그리고 2008년에는 그 주기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반복되었다. 우리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혼돈,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그리고 전 세계를 휩쓴 공포를 모두 기억한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 비율을 주시하고 있었다면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지진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았다. 위기 발생 몇 달 전, 그 비율은 50일 정도에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서브프라임 부실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그 비율은 급격히 치솟아 2008년 10월경 84.1에 도달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단순한 시장 심리 때문이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면 신용은 경색되고 산업은 멈춰 선다. 그래서 아무도 전자제품이나 태양광 패널을 위해 은을 사지 않는다. 동시에 공포가 폭발하고 자본은 금이라는 인식된 안전자산으로 도피한다. 금은 강세를 유지하고 은은 붕괴하는 이러한 괴리가 바로 위기의 심장 박동이다. 환자가 심정지에 빠지는 순간이다. 2008년 그 84.1로 치솟았던 것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수조 달러를 양적 완화로 찍어내기 직전에 전조였다. 그 비율은 시스템 붕괴를 경고했고 중앙은행들은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수단인 전례 없는 통화 가치 하락으로 대응했다. 우리는 2008년이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스트레스, 즉 천장이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틀렸다. 2020년 3월 전 세계가 봉쇄되고 글로벌 경제가 의학적으로 유도된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금은 비율은 인류 역사 5천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다. 그것은 단순히 치솟은 것이 아니었다. 수직으로 상승했다. 100 수준을 돌파하고 1930년대 기록을 넘어섰으며 대략 125대 1이라는 무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의 톱니바퀴가 완전히 멈춰선 순간이었다. 125대 1에서는 시장이 효과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의약품, 전자제품, 에너지에 필요한 필수 산업 금속인 은이 금이라는 안전자산에 비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것은 유동성 블랙홀이었다. 투자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 미 달러를 손에 넣으려고 고정되지 않은 모든 것을 팔아치웠다. 채권 시장은 얼어붙었다. 국채 시장은 비틀거렸다. 글로벌 금융의 심장은 뛰기를 멈췄다. 그렇다면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심장을 다시 뛰게 했을까? 그들은 무한현금이라는 심장 제세 동기를 사용했다. 그 비율이 125.1에 도달하는 것을 보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패닉에 빠졌다. 그들이 조치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 붕괴가 대공황을 가벼운 경기 침체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찍어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만 찍어낸 것이 아니었다. 쓰나미처럼 돈을 찍어냈다. 대략 18개월 만에 그들은 현존하는 모든 미 달러의 약 40%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시스템의 유동성을 쏟아부어 그 비율을 다시 강제로 낮추고 인위적으로 자산 가격을 지지하며 지급 능력의 환상을 만들었다. 연준의 풋 옵션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제 그 자체였다. 그들은 그 125대 1 정점에서 비율을 성공적으로 다시 낮추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유동성 위기를 해결했지만 대신 지급 능력 위기를 초래했다. 그 비율 급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찍어낸 모든 달러는 여러분 주머니 속 돈의 구매력을 희석시켰다. 2020년의 그 급등은 재정 책임의 사망 선고였으며 우리가 관리 경제에서 통화 가치 하락에 완전 조작된 실험으로 전환된 순간을 알렸다. 시스템은 치유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이 슈퍼마켓에서 지불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자금을 조달받는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되었을 뿐이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만약 이 비율이 궁극적인 경보 시스템이라면 왜 이것은 꺼지지 않았는가?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하면 왜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는 우리를 통제 메커니즘, 즉 미국 제국을 간신히 지탱하게 하는 비밀스러운 엔진, 그리고 미 달러를 보호하기 위한 금은 비율의 무기화로 이끈다. 수십 년간 미국은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바레리 기스칼 데스타양 이 유명하게 언급했던 과도한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은 전쟁, 복지, 그리고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돈을 찍어낼 수 있었고 효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은 취약한 심리적 토대에 기반을 둡니다. 달러가 금과 다름없이 견고하다는 믿음 말입니다. 만약 금과 은의 가격이 현재 유통되는 진정한 현금의 바다를 반영하기 위해 폭등한다면 이 환상은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달러는 본래의 모습, 즉 빚 외에는 아무것도 담보하지 않는 종이 조각 약속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 기득권 세력은 상품 선물 시장, 특히 뉴욕의 코맥스와 런던의 런던 금속 거래소 LBMA를 활용합니다. 이곳에서 이 은 가격이 실제로 형성되는데 이는 허구에 기반한 형성입니다. 이 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은 단 하나의 실물 은고에도 만져보지 않고 금속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페이퍼 은 계약을 사고 팝니다. 금고에 실제로 존재하는 은 한 온스당 수백 배에 달하는 서류상 청구권이 거래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의자 뺏기 게임입니다. 이 페이퍼 시장에 공급을 쏟아부어 그들은 실물 금속의 가격을 억누르고 금은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높은 비율은 달러의 강세를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실물 자원, 석유, 원자재, 공산품을 전 세계로부터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합니다. 미국 소비자의 생활비를 기만적으로 낮게 유지하여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감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종이를 권력으로 바꾸는 금융연금술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작은 화면에서 보는 현물 가격과 실제 물리적 현실 사이에 위험한 괴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방이 종이로 게임을 하는 동안 동방은 진심으로 승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투자자들이 모니터에 눈을 고정하고 S&P 500 지수의 일일 변동이나 최신 기술 기업 상장 IPO에 집착하는 동안 반대편에서는 조용하면서도 거대한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동방은 금은 비율을 보고 이를 거래 신호가 아닌 떨이 판매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잊어버린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지불하는 것이지만 가치는 얻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비율이 80대 1대에 머물면서 서방 금융 시스템은 사실상 은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세상에 말하는 셈입니다. 중국, 인도, 그리고 러시아는 기꺼이 고맙습니다. 저희가 전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입니다. 서방에서 동방으로의 실물 자산 흐름인 것입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페이퍼 계약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톤수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패널 산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필연적으로 은에 대한 의존도가 극심합니다. 그들은 은 없이는 친환경 에너지 혁명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가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미국은 의도치 않게 가장 큰 지정학적 경쟁자의 산업적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전략 자원을 우리 금고에서 가져가라고 사실상 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 인도를 보십시오. 인도 국민에게 은을 사는 것은 투기적인 도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 의무이자 주요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비율이 급등하여 은이 금에 비해 저렴해지면 인도의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인도 하나가 전 세계 은 생산량의 경이로운 비율을 수입하는 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치가 하락하는 명목 루피화로 역사상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견뎌낸 유일한 자산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함의는 미국 달러에게는 무시무시합니다. 브릭스, 비렉스. 국가들은 서방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점점 더 분리되는 독자적인 경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엑스터의 피라미드 바닥에 실물 화폐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서방의 연기금과 개인 투자자들은 꼭대기에 위험한 페이퍼 자산을 쥐고 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유동성 위기 속에서 페이퍼 청구권들이 소각될 때 부는 실물 금속을 가진 자들에게 남을 것입니다. 서방은 영수증을 쥐고 있고 동방은 실물을 쥐고 있는 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처럼 종이 가격과 물리적 현실 간의 이 괴리가 물리 법칙과 정면으로 충돌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이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융 개념, 비율, 통화 패그, 고정 환율, 은행 규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구성물입니다. 정치인들로 가득 찬 방에서 변경되거나 수정되거나 무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질학을 법으로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를 인쇄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금은 비율 억제가 물리 법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위험한 역설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서방 정부들은 녹색 혁명과 첨단 기술 미래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개의 태양광 패널, 수많은 전기차, 그리고 인공지능을 구동할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페이퍼 시장이 은을 마치 풍부하고 버려도 되는 상품처럼 가격을 매기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은 지구상에서 단일 최고 전도성 금속입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은 없이는 태양광 패널을 만들 수 없고 테슬라를 만들 수 없으며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첨단 인공지능 칩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목격되는 구조적 적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은 수요가 수직으로 폭발하고 있는데도 광산 공급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쉬운 은은 이미 다 채굴되었습니다. 아니면 품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광산을 개설하는 데 10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지상 재고가 놀라운 속도로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율이 약 85대 1 근처에 머물고 있는데도 시장에는 은이 저렴하고 풍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신호는 거짓이며 우리가 금속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바로 이 시점에 광부들이 더 많은 금속을 찾아 나서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사상 초유의 숏스퀴즈를 위한 판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삼성, 애플, 테슬라와 같은 거대 산업 기업들이 실물 창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호가창에 찍힌 종이 가격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상품 선물이나 기술적 차트에도 관심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공장 라인을 가동시키기 위해 실물 금속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고장난 종이 시장을 우회하여 어떤 가격이든 직접 실물 금속을 확보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한 패닉 바잉이 시작되면 종이 가격과 실물 가격은 완전히 분리될 것입니다. 비율은 단순히 조정되는 것을 넘어 수십 년간 응축된 압력을 분출하며 팽팽하게 감긴 용수철처럼 강력하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시장은 현재 은을 과거의 유물처럼 취급하고 있지만 물리학은 은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임을 보장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계 경제의 계기판은 온통 빨간불을 깜빡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인 모델이나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험을 절규하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금은 비율은 현재 80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금융 역사학자들이 붕괴 구역이라고 부르는 시면속입니다. 당신은 숫자 80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대 역사 내내 비율이 80 이상 수준을 유지할 때마다 이는 혼돈에 믿을 만한 전조였습니다. 2008년 이전에도 그랬고 팬데믹 이전에도 그랬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장에는 이 상황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만드는 특정하고 섬뜩한 이상 현상이 존재합니다. 대개 비율이 높을 때는 두 금속 모두 디플레이션에 짓눌려 하락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금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법정 화폐에 대한 전적인 신뢰 상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은 뒤처져 있으며 마치 운전대에서 잠든 듯 보입니다. 이러한 고요함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약세의 징후가 아닙니다. 팽팽하게 감기는 용수철의 역학입니다. 수중에서 비치볼을 잡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깊이 밀어 넣을수록 압력이 더 많이 쌓이고 결국 풀려날 때의 폭발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금값이 폭등하는 동안 은값을 억누름으로써 시장은 논리를 거스르는 잠재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영리한 자금은 이러한 괴리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은이 결국 따라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그때 은은 숏셀러들을 파멸시키고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를 탄생시키는 변동성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폭풍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선 부분에서 논의했던 절박한 산업 공급 부족과 결합된 통화체계를 움직이는 금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압축은 양측에서 가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차트들은 수십 년간 형성되어 온 쐐기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파열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율은 시장이 엄청난 규모로 위험을 잘못 책정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시장은 은을 마치 세상이 안정적이고 디플레이션 상태이며 평화로운 것처럼 가격을 매기고 있지만 금은 마치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과 초인플레이션의 문턱에 서 있는 것처럼 세상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둘 다 오를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 전쟁, 그리고 돈을 찍어내는 인쇄기를 보면 분명히 금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급반등은 언제의 문제이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용수철이 풀려날 때 비율은 30대 1로 부드럽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닥을 뚫고 추락할 것입니다. 역사의 추는 결코 흔들림을 멈추지 않습니다. 대공황 시기에 97대 1이나 팬데믹 시기에 125대 1처럼 극단적인 지점에서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금융 중력의 법칙은 결국 중심으로 돌아와야 함을 지시합니다. 이것이 트레이더들이 평균 회귀라고 부르는 것이지만 문명 주기의 맥락에서는 심판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대략 16대 1의 신성한 비율은 단순히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의 지질학적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준점으로의 자기적인 끌림은 저항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불가피한 조정이 발생할 때 당신의 개인적 주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약간의 퍼센티지를 얻는 표준적인 시장 변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에 대한 가격 재조정, 즉 실체적 재평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율이 역사적 평균인 15대 1이나 16대 1로 단순히 돌아오고 금값이 정체되어 있다면 은은 500% 이상 가치가 상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달러가 실패하는 동안 금이 계속 상승한다면 은에 대한 승수 효과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동 메커니즘입니다. 이는 정치인들의 헛된 약속을 믿는 이들로부터 실물 요소의 무게를 믿는 이들로의 전환입니다. 이러한 부의 이동에서 올바른 위치를 잡을 기회의 창은 닫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특권은 빌린 시간과 빌린 돈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방은 구매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소모하고 있습니다. 지성들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비율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로마 제국 때 그랬듯이 1931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듯이 온통 빨간불을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점은 부채의 규모와 해체가 일어날 속도뿐입니다. 당신은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역사를 보았습니다. 신호는 발사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움직임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들에 의해 쓰이지만 준비된 자들에 의해 자금이 조달됩니다. 이 10년이 지나고 화폐 재설정이 완료되었을 때 당신은 그 신호를 인지한 소수 중 한 명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실물 금속을 요구하는 동안 종이 조각만 들고 남겨질 대중의 일부가 될 것입니까?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십시오. 매일 뉴스에 쌓여가는 부채를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현재 시스템이 영원히 중력을 거스를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붕괴가 불가피하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래 댓글창은 종종 시기를 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지만 결과에 대해 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는 5,000년 역사에 깨지지 않은 기록에 걸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번에는 어찌되었든